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의 신탁 아래 여러 개의 하위 신탁이 있는 이른바 우산 신탁을 이용한 마진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펀드 매니저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 수도 기존 900개에서 1,1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했고 독일 증시도 2.5% 급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부터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를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제금융 분할금 지급과 관련한 유로존과 협상일이 다가오면서 그리스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부도 위험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기준 그리스의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25%포인트 오른 연 25.7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5년 만기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 부도수합 프리미엄 또한 지난해 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3월 CPI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에는 다소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주거비용 증가가 CPI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4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95.9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확정치인 93보다 높은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94도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연일 올라서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 양 증시, 우리 증시의 모습이지만 오늘 출발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가 보셨다시피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악재가 없어서 오히려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그런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24일 그리스의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을 앞두고 독일이 이번 협상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이미 비관적인 전망을 낸 데 이어서 그리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악재는 중국인데요. 물론 간밤 아주 특이하게도 일요일 저녁에 지준율 인하라는 그런 병의 부양 카드를 꺼내든 중국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는 중국 당국이 과열된 증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증시 측면에서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경기 측면에서는 부양 카드를 꺼내든 중국인데 경기 부양 카드를 미리 보지 못한 뉴욕 증시가 급락해 맞췄습니다. 우리로서는 추가적인 호재를 하나 안고 출발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 증시 급락 대비 어느 정도의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면서 출발할까요? 다만 많이 안 빠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지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80포인트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다시 17,800선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17,826선 정도면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올 들어 상승률은 모두 다 반납한 아쉬운 지수가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2,080선 정도에 머물렀고요. 역시 퍼센트로는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1.5%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역시 2,080선 정도, 나스닥은 4,930선 정도에 끝이 났죠. 이번에 이어서 유럽이 되겠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가 하루 전 2% 넘게 크게 밀렸었는데 간밤에 또 주말 사이 2.5% 추가로 밀리면서 타격이 꽤나 커졌습니다. 이제 독일 닥스 30도 12,000선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영국과 또한 프랑스 증시 역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로서도 2140에 마의 700선까지 코스닥 떠오른 상황에서 그냥 팔아버릴까 단기적인 매도 심리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같은 글로벌 해외 악재가 우리 증시 초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후에 지준율이 인하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당국이 일단 경기 측면에서는 부양카드를, 증시 측면에서는 과열,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규제카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진거래 단속 그리고 공매도 허용 소식 동시에 들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증시 중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 랠리를 보였던 중국 증시에 대해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시장 안정과 위험 회피라는 조치를 한꺼번에 내놨는데요. 중국 본토에 연동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물 상장 ETF죠. 이것도 급락했고요. 또 홍콩에 상장되어서 중국 증시와 같이 연동되고 있는 ETF도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부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앞서서 중국 당국은 1인 1계좌를 전면 폐지하고 1인 20개 계좌까지 개설하는 데 허용을 하면서 증시를 상당히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보여줬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 허용 조치 그리고 마진거래 단속 등 규제책을 내놓는 겁니까? 네, 지금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좀 지나치다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끈 그 개인이 주도한 그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하여 있습니다. 과거 2007년도처럼 증시 버블이 터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그 증권과 관련된 그 대출 제도가 그림자 금융 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왔던 개인들이 그림자 금융에서 자기 돈 1,000원이면은 한 9,000원까지 대출을 받고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왔고요. 또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월달 플러스 48%에서 3월달 마이너스 15%로 급락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증시 화랑에 따른 그 한머니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위안화가 지금 오히려 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절상 압력을 줄이려는 다목적 카드를 이번에 내놓은 것이 공매도 허용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완화하려고 하는 어떤 다목적의 그런 카드였군요. 근데 이런 어떤 중국 증시의 이런 어떤 중국의 규제가 사실 중국 증시에 엄청난 조정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상해종합증시의 경우 6주 연속 상승했었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급등하면서 장중엔 4,30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올 들어서 중국 증시의 상승률이 30%를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뜨겁지 못해서 오히려 될 정도인데요. 한 33% 상승했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는 17%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이 주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허용 발표는 상하이 증시에 차익 실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6개월간 1,300만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가운데 신용거래만 하더라도 29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내놓는다면은 아무래도 상하이 증시는 4,000포인트를 전후한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또한 그 따마들이라고 해서 중국의 큰 손들 그리고 80년과 90년대생 개미 군단들은 주식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원금의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요. 그런 만큼 개미 군단들이 매집했던 국유 기업
구조조정 관련주들,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주 2025, 그리고 ICT, 바이오 관련주들은 매물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4,300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중국 상해종합 증시는 4,000포인트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아직 중국물을 사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그 레버리지 거래로 인해서 저가주라든지 공업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고속철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같은 정책 테마주들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IT 종목은 220배 정도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 버블이 지금 발생된 상태인데요. 이런 만큼 최근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그 매도 압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고평가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런 만큼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하다 보니까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나 B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3월 수출을 보면은 마이너스 15%로 예상 외 급감을 했죠. 유일한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수출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왜 중국 당국은 대놓고 위완화 이 절하를 유도하지 않는가요? 아까 앞서서는 한머니가 유입되면서 위완화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외환 당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 인출권, SDR 구성 통화의 위안화를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달러화, 그리고 유로화, 엔화, 파운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안화가 SDR 구성 통화에 되면 세계 주요 기축 통화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작년 6월 이후에 그 위안화 무역 가중 지수 같은 경우는 13% 상승하면서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위안화는 아무래도 계속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경기 하락의 영향 속에서도 위안화가 계속 절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912억 달러 정도 자본 유치를 일으켰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제품은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가 2030년까지 세계 2대 기축 통화가 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 2030년쯤 되면은 외환 보유액 중에서 한 12.5%까지 올라가면서 달러화와 같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완전 퇴안이라든지 자본 계정의 자유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안화 금융 상품이 자유롭게 매매가 될 수가 있고요. 중국 부자들은 한국의 기업들을 M&A 할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 한국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가 계속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차이나 머니가 주식 보유 금액은 무려 10조 원이 넘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16조 원이 넘는데 앞으로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유입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3년 뒤에는 중국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이 1인당 3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29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났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안 좋았던 성장. 중국이 아무리 어떤 고속 성장이 아니라 대놓고 중속 성장인 뉴노멀 시대 정책을 바꿨다고는 하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부진한 거 아닌가? 7%를 지키기는 했는데요. 네, 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이 개혁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채무 리스크라든지 부패, 환경 오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 투자라든지 생산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소비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검양용으로 인해서 외식이라든지 명품 소비뿐만 아니라 고가 소비 제품까지도 지금 위축시켰고요. 또 젊은이들의 그 음주 문화까지 바꿔놓으면서 세계 맥주 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맥주가 처음으로 작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불황을 몰랐던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도 지금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그 자금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1%나 큰 폭으로 인하시켰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당장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 뒤따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지준율 인하 카드를 하필이면 휴일 어제 일요일 저녁에 발표한 것은 뭔가 급한 감이 있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중국 정부도 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는지, 그에 앞서 지준율 인하 카드는 이미 지난 2월에도 쓴 바가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올지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10년간 36개 도시에 최대 1,680조 원을 투자하는 지하 송유관망 부설 사업을 5월 말 정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각종 그 인프라 사업들을 집행되게 되는데요. 한 3,000조 원 가까운 그 인프라 사업들이 집행이 됩니다. 이외에도 7대 투자 공정이라든지 6대 소비 공정 그리고 감세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가스 보급이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그 가정용, 산업용 보일러 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요리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웰빙용 식품뿐만 아니라 대형 백석 가전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특히 주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지준율을 크게 인하시킨 것은 중국 기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리는 요란했는데 비는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커 위난커지 투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런 상장 기업들의 그 디폴트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그 금융 완화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중소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 심리적인 효과밖에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종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당국은 또 한다고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역시 투자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군요. 그러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 조치로 인해서 한 7%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가 계속이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씩 회복은 되겠지만 예전처럼 7.5% 넘어가는 고성장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규모의 어떤 화끈한 기업의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동반됐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있군요. 중국의 2분기 성장률도 현재 상태로는 역시 1분기와 동일한 6년의 최저인 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이슈 특집을 다뤄봤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 깊이 있는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에벤구 멘토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쉬실 동안 중국에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죠? 중국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증시가 너무 많이 뛰어오르니까 이제 그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할까봐 규제를 하겠다고 또 했다가 바로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이제 선물 시장이죠. 그게 6%대 가까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또 지준율을 1% 인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과 속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것은요, 일단 1대1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펼쳐질 미래시장에서 어떤 중국이 금융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또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의 정책적 방향이 일정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 증시 상승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락 사태가 좀 나왔죠. 그죠? 선물 시장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아니고, 급락 사태가 나오니까 얘들이 딱, 이제, 지준율 인하하면서 또 이제 그거를 어떤 상쇄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잠시 뒤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외신과 그리고 서울 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외 주요 증시 지표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미국하고 유럽 쪽하고 좀 살펴볼게요. 자, 미국 쪽도 좀 급락이 좀 나왔죠. 1.54% 정도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1.25%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급락이 나온 배경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유럽에서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럽에서 보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310포인트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 이상 되는 급락이 나왔고, 영국의 FTSE 지수도 약 1% 되는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IBEX 지수도요, 결국은 2% 정도 급락이 나왔고, 스톡스 지수도 1%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다시 불거진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의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불거졌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거기에와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진짜 이제 그리스 디폴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진짜 그리스 디폴트가 나올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은 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조정의 빌미가 바로 이 그리스의 바로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 전체 위기로 조금 몰고 가면서 일단 조정을 보일 것이고요. 이것을 극적 타결, 너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위기감을 줬다가 다시 증시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증시에서의 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골이 만들어지면 또 산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증시의 상쇄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전체 세계 증시가 화랑 쪽에 왔는데, 사실은 경기가 크게 좋아서 화랑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또 조정의 빌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적 타결이 되면 또 상승의 효과가 오겠죠. 결과적으로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가 이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1대1 페리티 시대라고 했잖아요. 1달러 1유로, 그죠? 그걸 가장 수혜를 본 것이 제조국가 쪽입니다. 사실 관광국가 쪽인 그리스는요, 크게 수혜를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달러에서 이제 유로화로 바꿔서 그리스 관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리스 관광의 비수기가 바로 이제 계절적 비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그리스는 크게 어떤 수혜를 본 것이 없다. 1페르티 시대에. 그럼 제조국가 쪽에 큰 수혜를 봤는데 그것이 독일이었고, 그 독일 쪽에서 본다면
이걸 그리스의 유로존 탈 때 가장 많이 도왔던 국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너무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약간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런 얘기가 불거질 때는 시장에, 그러니까 유로 쪽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부 빠져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의 뭐 한 장면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이고요. 제가 꼽아온 기사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오페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페크 joins downbeat forecast. 자, 뭐냐 하면 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페크가 감산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자면 US 오일입니다. US 오일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US 오일의 생산량, 이 생산량이 감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보면 석유 생산이 지금 감산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뽑아내는 것은 7불입니다. 그런데 이 셰일유는 40불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의 수준으로 본다면 얘들은 생산성, 즉 타산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셰일 회사들이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제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오페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면서 이 셰일유 회사들의 목을 조은 거예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목을 조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통이 거의 끊길 쯤 되니까 오페크가 감산에 대한 얘기들을 슬슬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반등 추세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늘 국제 유가가 어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반등 추세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 국제 유가 반등 추세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결국은 항공주에서는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반등을 할 거니까요. 항공주에 이때까지 수혜를 받던 부분들이 조금 상쇄가 되겠죠. 그죠? 리스크가 생겼고. 화학주는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평선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꺾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화학주가 실적이 확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예상대, 즉, 실적이 턴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 화학주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립 최대 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경환 금산분리 빼고 금융규제 다 풀겠다. 그렇죠. 금융규제 풀어야죠. 결과적으로 최경환이 이런 이제 앞으로의 초이노믹스의 행보를 조금 박차를 좀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세수 확보하고 금융, 즉 그걸 풀겠다는 어떤 굉장히 미온적 태도의 초이노믹스였다고 보신다면 이제부터 좀 이분이 좀 힘을 확 내서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초이노믹스를 좀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오늘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제 발언입니다. 고강도 금융개혁 주문. 자, 올 상반기까지 2단계 금융개혁 방안 마련하겠다. 자, 그리고 금융권이 부가가치 만들 수 있도록 구조개혁하겠다. 금융에 뭔가 고장났다. 금융업은 예대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 자, 이 얘기인데, 자, 돈 풀고 금리 내려도 금융권이 꿈쩍을 안 하니까 실물 경제로 물꼬를 터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이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증시 부양의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좀 해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증시 상승의 어떤 요인은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또 제가 뽑아온 기사예요. 딜레마 빠진 중국 증시입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증시 과열 우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 중국 정부가 과열되는 증시를 방치할 수 없어서 규제책을 썼어요. 바로 쓰자마자 중국 증시 선물 쪽에서 6%대 되는 급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바로 또 지준율을 인하하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정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정권 당국이 신용 대주거래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규제정책 발표회 상하이 선물시장 약 5.5%인데 6% 가까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미국하고 유럽 증시까지 또 동시에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지준율 인하를, 그것도 대폭 인하를 했어요. 1% 가까이 인하를 했는데, 자,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인하를 한 겁니다. 결국은 중국은요, 성장적으로 초점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규제를 했다가는요, 지금 오히려 중국 연민이라고 부르죠. 인민들의 어떤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들이 진짜 쌈짓돈까지 들고 나와서 중국 증시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규제 하나 때문에 6%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오면 진짜 소요 사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쪽으로 자 이제 맞춰갈 수밖에 없겠다. 이러다가 꼬꾸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꼬꾸라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율 경쟁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침해해서 개인들의 손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다시 그리스 디폴트 공포. 자, 이 얘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한 말이 중요해요. 그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시장 불안을 오히려 부추겼죠. 결과적으로 ECB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진짜 이제 그리스가 바로 유로존을 탈퇴를 하는구나. 물론 자꾸 골마가고 있는 상처는요, 결국은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려내면 그들도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도려낼 수 없는 단계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스를 초반부터 도려냈다면요, 지금의 이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를 계속 독일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리스를 도려내버리면 독일도 어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왜? 그녀가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도와주다가 왜 이제 와서 도려내느냐. 결과적으로 상처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 도려내느냐에 대한 책임론이 따라올 거예요. 그거는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를 손을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정을 만들기 위한 빌미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에도 여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정의 빌미는 됩니다. 유럽에 지금 최근에 쏟아져 들어온 자금들은요, 결국은 유럽계 자금이에요. 이 유럽계 자금은 한mon의적 성격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정치에는 반드시 여파가 좀 온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바로 기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예요. 자, 사실 SK하이닉스가 빠진 것은 비수기에도 실적이 나올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수기에 계속 실적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5천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호실적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 크게 지금 1, 4분기가 지난해 4, 4분기에 비해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 정도의, 비수기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실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따지면 2014년도 1월 달 전년 동기로 따지면 4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얘기로 따져보면 비수기에 이 정도의 호황을 누렸다, 이 얘기를 따져보자면 결국은 올해는 6조 원대 달성 가능이 전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램 시장, 모바일 D램, DDR4 이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시장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처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오려고 해도 이 기술력 차이가 쉽게 극복이 안 돼요. 지금 그들도 어차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DR4를 갖다 쓰고 있고 모바일 D램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써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스마트 기기들을 만들고 있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이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투자 제한 말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지속성 체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놓겠다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굳이 많이 지금 조정이 들어왔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조정 들어온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제 위험합니다. 그 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증시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 결국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는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와버렸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일부 현금화시키는 전략을 조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가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이제 30분 정도만 있으면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국내 증시 필요한 전략 시황의 대가 모시고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열 우려 속에 코스피는 2140까지 왔고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의 700선까지 돌파를 시켰습니다. 사실 대외 변수에 상관없이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오늘 장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지난주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초강세 국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주 후반 들어가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의 다소간의 조정 양상. 하지만 이제 다시금 그 바톤을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가면서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 장세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주간 기준이 2.4% 상승한 초강세 국면을 연출을 시켰습니다. 물론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에는 한 0.17% 정도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초강세면 다시금 바통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 나타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1.23% 상승하는 초강세 국면 진행됐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 유동성의 힘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요. 1차적인 어떤 그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 국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양상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양상은 경기 방어주까지 어떤 그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기 방어주 한전을 비롯한 가스공사도 그렇고요. 그 은행주들 그다음에 통신주들 상승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 나타났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특징적인 종목 내지는 주식 말씀을 드려보면 시내 면세점 진출에 대한 기대감, 호텔 신랑 20% 넘는 급등을 보였었죠. 그리고 은행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로까지 어떤 그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400만 원에 근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초강세 상황, 지난주만 해도 벌써 10%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환율 그리고 내수 경기 호조에 따른 음식료주의 강세, 롯데칠성 뭐 17%, 빙그레 9%의 상승 뭐 이렇게 보였다라는 좀 특징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1차적인 유동성 장세 국면의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그 힘의 새로운 좀 재구축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유동성 장세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2차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기 위한 어떤 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시점에 뭐 그리스도 그리스입니다만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할 듯합니다. 중국 일단 증시 쪽에서는 당국이 규제를 가했고 곧바로 이어지는 또한 경기를 살리는 지준율 인하도 간밤에 정책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낀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로서는 미국보다는 덜 빠질까요? 변수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상당 부분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그리고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증권 당국의 어떤 그 규제 강화 부분, 중국의 그 선물 지수가 5%대 어떤 그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일단은 좀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기는 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내 어제 저녁이었죠? 일요일 날이었는데 좀 기습적으로 지준율 통상적인 50bp 인하가 통상적인데 이번엔 100bp를 인하했다라는 부분들, 지준율을 1%를 깜짝이나 했다라는 부분. 오늘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들은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섣불리 중국 증시가 지준율을 깜짝 인하했다고 해서 과연 상승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규제를 강화했다고 해서 선물 증시의 어떤 그 선물 시세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현물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좀 지켜본다라면 일단 유동성 상황은 그치지 않았다. 중국 정부에서도 유동성을 풀기 위한 어떤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일단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그 시장 접근은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소재주의 움직임이겠죠. 중국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 소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뭐 화장품주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앞서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것. 1140포인트, 지난주에 2%가 넘는 급등을 보였다라는 것. 이렇다라면 당연히 시장 내에서는 차익 매물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지만 또 섣불리 팔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 이런 소화 과정이 이번 주 내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려감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뭐 중국의 어떤 그 움직임의 방향성 부분이 그 가장 큰 축이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렉시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로부터 야기된 어떤 그 유럽 시장의 불안 심리였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상당히 뭐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부정적인 장을 마쳤다라는 부분을, 그만큼 우리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실적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과 밸류에이션 평가 부분과의 그 차이, 그 부분을 갭을 메꿀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오버슈팅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상황이 내려질 텐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전략 내지는 어떤 그 시장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싸고 좀 편안한 주식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 편안한 주식이다라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그 잣대 기준에서 본다면 PER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PBR 관점으로 조금 좀 시장 눈높이 내지는 잣대를 좀 다시금 재정비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시장 이슈 지난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급작스러운 뭐 정부의 이제 뭐 사정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정치적인 이슈와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뭐 자원개발 이슈, 그다음에 뭐 사정 이슈들 이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시장 뭐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주가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미 반영되었다.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뭐 놀랄 부분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갑작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 변수가 돌발적으로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마음 한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전략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원외교 비리 수사 우리 뉴스도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2차 유동성 랠리, 2차 상승이 반드시 있을 걸로 본다.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오늘 조정을 받을 때 현금화할 것이 아니라 일부 사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그 사는 기준은 아까 얘기하신 PBR로 본다면 대형주가 더 유리할까요?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이거죠. 뭐 지금 현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유동성과 경기 회복 입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과 경기 회복, 그 교집합에 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이 바로 경기 민감 대형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종목, 다른 업종으로 물론 이제 그 유동성 후반기에는 이제 확대되는, 뭐 지난주 후반에 우리 시장이 그대로 나타났었죠.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것. 뭐 한전을 비롯한 뭐 그 가스공사, 담배인상공사까지, KTNG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예외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유동성의 힘과 그다음에 경기 회복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접근이 상당히 바람직하시다 할 것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수의 관점에서 뭐 저점 매수 쪽으로 계속해서 관점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 PER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 PBR 관점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 실적의 발표와 맞물리면서 실적 발표 이전에는 기대감의 대부분의 팩터인 PER 관점으로 이제 올라가지만, 실적 발표 직후에는 PER의 어떤 그 눈높이 조정과 이 부분은 다시 이제 PBR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한번 주의 깊게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관의 어떤 그 환매 압력에 의한 기관의 계속되는 매도 부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급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고, 그렇다면 기관이 파는 중에도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중에도 사는 업종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들이 사는 업종은 대부분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사는 PBR이 낮은 저평가된 경기민감 대형주를 좀 보자 하셨는데, 앞서서 참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가 조선이라고 하셨지만 앞선 비리액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이 방산비리 이슈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뭐 살짝 팁을 좀 남겨주시죠.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뭐 그 정책의 어떤 그런 그 변화분, 사실상 조금 좀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분 워낙 그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펀더멘탈 투자자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모멘텀 투자자이다, 모멘텀 투자자라면 조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듯 하지만 펀더멘탈 관점의 투자자다라면 지금 현재 매수하는 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밀리겠지만 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는 경기민감 대형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멋진 남자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100 넘기가 어려웠지 그 뒤로는 식은 종목 2140이고 코스닥이 700을 갔는데 신용잔고가 뭐 코스피 쪽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데 이제 중국과 그리스 문제까지 대두가 됐거든요. 원래 당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우려하셨던 분으로서 오늘 조정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시장 대응이 상당히 뭐 간단할 것 같아요. 의외로 일단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단기적인 이평선 351선에 대한 유지 여부를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이제 뭐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이탈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이평선 라인들에 대한 지지는
유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다만 이제 이 단기적인 수급성인 35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의 이제 이야기를 거의 이제 보름 이상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것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소폭 하락이 나와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고 세게 하락하는 모습들, 최고치 부근에서 이렇게 강하고 뭔가 급하게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역시나 지난주 초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서서히 부각이 되면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에는 5일선의 이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 문제, 이 두 가지만 놓고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문제가 더욱더 하락의 요인으로 불거졌던 상황이 나와주었다는 점, 결국은 뭡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하락장에서는 지수를 상승시킬 때 호재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상승장에서는 시장이 꺾일 때는 조그만 악재라도 그 악재를 더 부각시켜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이, 미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언지를 띄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거래량적인 측면들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2012년도 이후에 상승시마다 최대 거래량을 나타내는 모습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결국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흐름들. 자,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흐름들이 조금은 꺾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시장의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그런 사망설로 인해서 3%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면서 주봉상 같은 경우에도 5주봉선이 역시나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승장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외가 될 수 있어도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결국 이번 시장보다는 다음에 순환매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패턴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빨라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가늠할 수가 없게 상당히 이제 변동성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대차잔고도 상당히 좀 급격하게 증가된 상황에서 가격 제한 폭이 변경이 되기 한 달 전까지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 역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11선에서의 한번 눌린 구간을 주는지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11선이 한 2100포인트 정도 부근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잡아줬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1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지지했던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1선에 대한 지지 더욱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장이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했던 그런 지수를 좀 한번 봐봤고요. 그리고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봉상에서는 크게 특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월봉상에서도 보시더라도 60월봉선, 자, 월봉상에서도 정확하게 걸리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정확하게 글로벌 증시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 또한 저항에 정확하게 걸리는 그런 모습. 자, 해서 우리 지수로 적용을 해봤을 때도 어느 정도 1차적인 고점에는
왔구나 했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이제 증권주들이라든지 정유주들, 화학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고 바닥권에 있는 은행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중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경기 방어 섹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통신주라든지 유통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냐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이 꺾인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는 차익이라든지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큰 변동성보다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조정 때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목보다 지수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누구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오히려 바닥을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하셔서 포트 재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 시장이 시장이 좋을 때 이미 많은 개인들이 이미 다른 종목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편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조금은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 조정 시 어느 시점에서 잘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선이라든지 13일선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평선들에 대해서 지지를 좀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크게 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예의주시하셔서 오늘 장은 일단은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되 중국장 출발한 이후에 하락에 대한 지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11선 기준으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자 하셨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1선은 2100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 코멘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 변수 때문인데요. 이후에 중국이 바로 간밤에 지준율을 100bp 추가 인하하는 전격적인 부양 조치를 썼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미국만큼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정작 중국장의 출발을 봐야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그리고 마지막 종가 그리고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 분위기 오늘 한 3개 파트 정도 나누어서 끝까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개장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